8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에 들어가면서 무더기 변호사 징계 사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됐는데요.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에서는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를 제목으로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인 로톡 가입 변호사를 어렵게 섭외해 친로톡과 반로톡,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우선 반로톡과 친로톡, 양쪽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개업과 광고 등이 어렵다는 것,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 플랫폼이 국민에게 편리하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로톡을 왜 반대할까? 반로톡 쪽은 영리 목적의 사기업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플랫폼에 들어올 경우 변호사는 다시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이를 관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 결국 플랫폼이란 겁니다. 플랫폼의 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변호사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외부 투자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경쟁을 하니까 또 변호사들은 더 거기에 이제 살려고 들어갔지만 또 그게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또 더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약간 또 역전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로톡을 왜 찬성할까? 친로톡 쪽은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100만 원 안팎 광고비로 변호사 시장을 이미 장악한 기성세대 변호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억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 로톡 같은 거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로톡이 온라인 사무장일까 변호사 광고 플랫폼일까? 반로톡 쪽은 광고란 이름에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개개인과 그들의 노동력은 광고의 영역으로 일원화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광고란 주장은 단어 집착이자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옆 가게에서 90만 원 주면 옆 가게가 89만 원 줘서 더 싼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산품은 가능한 이유가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외부 투자를 받아서 기계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무한 경쟁이.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쓰는 업종과 그리고 이게 공익에 특히 연결이 된 거. 친로톡 쪽은 로톡은 엄연히 광고 플랫폼이라고 못 박습니다. 사건 수임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대신해준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일종의 광고 에이전시란 겁니다. 로톡이 어쨌건 광고 플랫폼인데 뭐 지금 인터넷으로 로톡이 아니라 광고비를 다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로톡이 광고 플랫폼인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써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거란 우려에 대해 반로톡 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친로톡 쪽은 사건을 수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광고와 수임 사이 직접적인 연결은 안 돼 종속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법 그 자체를 두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로톡 쪽은 변호사법 자체가 공공성과 독립성을 말한다며 변호사는 특수한 영역이라 외부 자본이 개입해 쥐락펴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란 걱정과 우려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하는 주체인데 변호사는 묶어놓고 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 뭐 100 몇십억? 이렇게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공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성실히 사시는 변호사님들이 피해를 본다면 전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친로톡 쪽은
브로커의 형태와 거리가 멀다며 어느 모로 보나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로톡에 반대하는 근거가 로톡이 사무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한변협은 이미 시장에 기성 변호사들이 사무장을 이용을 해서 다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움직임 없이 로톡에 대해서만 사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로톡이 변호사법에 어긋난 게 있으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변호사법 규정에 그 로톡과 같은 이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규제를 하는 게 한 규정이 있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냥 규정에 따른 거니까. 근데 변호사법 규정에 사무장을 금지하는 사무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로톡은 사건 수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잖아요.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반 로톡 쪽은 로톡 사태에 한해 동의한다며 외부에서 개입할 영역이 아닌 변호사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안에 한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과의 싸움은 변호사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고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회에서도 그 권리장전 통과가 76%로 통과가 됐고 이게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부딪히는 거거든요. 친 로톡 쪽은 협회에서 무슨 근거로 징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징계를 협회에서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 의결한 절차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무장을 퇴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로톡에 대해서만 사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좀 그 진정성에 좀 의문이 듭니다. 반 로톡과 친 로톡 양쪽이 공통적으로 찬성한 건 협회 차원의 저렴한 공공 플랫폼 개발입니다. 장단기 플랜을 제시하는 등 선배 변호사들의 청년 변호사들을 향한 설득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당한 광고 규정 사항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로엔컴퍼니는 지난 3일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엔컴퍼니는 해당 2,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 약 2만 4천여 명 중 약 1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로엔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탈퇴한 1,000여 명의 변호사는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탈퇴는 하지만 로톡 서비스의 도정 정신을 응원한다. 초기부터 활동해서 애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탈퇴하게 돼 아쉽다는 소견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이 로엔컴퍼니의 말입니다. 김본환 로엔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개정 광고 규정 시행에 맞서 로엔컴퍼니는 해당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로엔컴퍼니는 변호사 단체에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등 형사고소와 공정위 신고에 맞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변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 사안에 대해 재고해 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이른바 줄리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이은우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굉장히 말이 많았던 한 벽화에 대한 것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홍길도 중고서점 외벽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인 김양을 비방하는 벽화, 일명 줄리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줄리 벽화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하는 네. 개념인 것 같아요. 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네. 구체적인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제307조에 각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고요.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감정의 표현이냐,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XX놈이라는 욕을 한 경우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누가 누구를 성폭행했다, 강간했다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알 듯 모를 듯 좀 구별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번 이 줄리벽화가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좀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각 개별 사안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경멸하는 감정 등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해당 벽화가 윤 전 총장의 부인을 경멸하는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허용되는 풍자, 비판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여서 모욕죄 성립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진실이든 허위든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성을 띄어야 하지만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특정 문구에 의하여 유추될 수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줄리 벽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줄리라는 표현이 이미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결혼 전에 유흥업소 시절 사용하던 호칭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대선을 노리는 윤 전 총장을 빗대어서 영부인의 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김양을 특정하고 있다고 일반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원이라고 알려진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암흑의 의사, 조 회장, 암흑의 평검사, 양검사, BM 대표, 김 아나운서, 윤서방 검사라고 기재되어 줄리가 위 남자들을 접객했다고 그런 사실들이 유추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모욕죄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줄리의 남자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기재됐던 어떤 이 남자들의 뭐 약간 별칭 같은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이게 좀 영향이 없을까요? 네. 명예훼손죄는 그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도 즉 지금 성립되는 구성 요건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하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 줄리벽화를 그린 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양형에서는 감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양형에선 감경될 수 있다. 네, 그럼 이번 벽화를 포함해서 좀 표현의 자유와 이 명예훼손 문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줄리 벽화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비판의 표현이 그 원인이라 보입니다. 앞두고 있는 대선이 있지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인터넷 정보의 파급력이 엄청나서 명예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말로
허원할 수 없을지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는 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적 비판적 표현은 반드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도가 넘는 표현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계속해서 하시면 좀 크고 작은 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경찰서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 지침을 오늘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항 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들이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된 지침의 골자는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 절차가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승객이 운항 도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무원의 안내에도 마스크 재착용을 3회 이상 거부하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독주기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소독약품 성능을 고려해 항공사가 자체 설정하게 돼 있던 현행 지침에서 이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내선은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항공기 소독을 해야 합니다. 기내 음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내선의 경우엔 가능한 서비스 지향에서 음료 서비스 제한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항공권 예약 발권부터 운항 종료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 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 예방 행동 지침도 위험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